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오건영 단장이라고 합니다. 네, 앞에 또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글로벌 매크로 인사이트 이제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사실 슬라이드 내용들보다도 요즘은 하루하루가 되게 스펙타클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1 더하기 1이면 2호 이렇게 하면은 더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2여야 되는데 4가 된 내용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왜 그랬는지를 또 이제 부연 설명해야 되죠. 과거에 보지 못했었던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죠. 저게 이제 최근에 저 투자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이제 오늘 주가가 9천을 때렸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면서 이제 버블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그 질문 사실 받았는데 한번 잠깐 생각해 보죠. 제가 뭐 주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게 버블인지 아닌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죠. 이게 저도 작년, 재작년, 그다음에 3년 전에도 한 번씩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지금 환율이 1,520원입니다. 쉽사리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죠? 환율이 지금 1,520원, 30원 하는데 질문 이겁니다. 1,400원의 환율은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1,400원.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낮다. 1,400원이면. 없으세요? 한 분. 예, 두 분. 예. 그럼 질문 바꿔보겠습니다. 1,200원, 1,300원은 높은가요? 낮은가요? 1,300원. 자,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죠. 한 분, 좀 몇 분 계십니다. 여기는 좀 많네요, 그래도. 예, 내려주시죠.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1,200원은 낮은가요, 높은가요?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죠. 훨씬 많아지죠. 요즘은 1,200원이면 되게 귀여워 보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오늘 환율 1,250원 가면 어떻죠? 이게 진짜 왜 이렇게 환율이 많이 내렸어? 이럴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말씀드린 이유가요. 3년 전에 1,200원 넘었을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10년부터 2015, 2025, 2010년부터 2021년 말까지 원달러 환율이 12년 동안 평균 환율이 1,160원, 70원 정도 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요. 1,200원 넘으면 나라 망한다고 했었어요. 그때 1,250이 체감으로는 지금 1,500 넘는 느낌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1,200원만 넘어도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잠깐 보세요. 1,500원을 넘어서 꽤 오래 가니까 한 2년 전, 3년 전엔 1,300원이면 미쳤다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1,300원 다 귀여워하십니다. 조금 바뀌지 않았어요, 생각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환율 레벨이 어딘가를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정상이라는 거를 그 십몇 년 동안 버텨왔었던 1,150원, 60원, 70원이 정상이라고 박는 거거든요. 앵커를 거기다 박아놓는 겁니다. 닻을. 그럼 어떻게 되죠? 1,200원도 높고 1,300원도 높고 1,400원도 높고 1,500원은 미친 거겠죠.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그러면 요 얘기 한번 해드렸죠. 그래서 최근에는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최근에 이 1,500원이 넘는 환율을 뭐라고 하냐면 뉴노멀이라는 말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환율이 조금 내려가더라도 그렇죠. 예전 레벨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 금리 얘기로 가보죠. 이거는 조금 과한 비율 하나 들어볼게요. 5년 전으로 갑니다. 5년 전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코로나 때였어요. 미국은 기준금리를 제로까지 낮췄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0.5까지 낮췄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은행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0.9%였어요. 저희 동네 앞에 저축은행이 있었는데 특판 정기예금 나왔거든요. 특판 정기예금 1.1%였습니다. 다들 놀랐어요. 어떻게 1.1을 주냐. 그때는요 2%만 보면 놀랬거든요. 그때 제 기억에 ELS가 있었어요. ELS 쿠폰이 얼마였냐면 2.5%가 채 안 됐습니다. 오늘 한국 10년짜리 국채금리가 4를 넘겼거든요. 지금은 2라는 숫자는 너무 우스워 보이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그때에 비해서 변해 있는 거죠, 세상이. 그러지 않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식으로 가보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작년도 4월에 트럼프가 관세 때려가지고 난리 났던 거 기억나시죠? 작년 4월에 코스피의 장중 저점이 얼마였냐면 2,296포인트였습니다. 샀었어야 되죠, 그죠? 근데 지금 얼마죠? 2,296에서 지금이 9,000을 넘겼죠. 그럼 몇 배죠? 한 4배 뛰지 않았나요? 그럼 이제 결론은 미쳤다 이렇게 가잖아요. 4배나 뛰었으니까 버블 아니냐. 근데 잠깐 보시면 2011년으로 갑니다.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 차화정 랠리라는 게 있었거든요. 차화정 랠리 당시에 코스피 지수가요. 2011년도 3월에 2,222포인트였습니다. 그럼 다시요. 2011년 3월에 2,222면 2025년 4월에 2,296이라고 했잖아요. 몇 포인트 오른 거죠? 한 70포인트 오른 겁니다. 퍼센티지로 3%밖에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연산포로가 아닙니다. 누적 3이죠. 그럼 연으로 환산하려면 3을 14로 나눠야 되잖아요. 얼마 안 되겠죠. 물론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배당받은 거 있지 않냐고. 대세에 지장 없어요. 예. 그래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원수한테 국장을 권하라고 했던 거죠. 맞나요? 예, 그런 얘기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9천 뚫어서 다들 환호하고 있죠. 어제 기사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일본 니케이가 7만을 때렸대요. 아까 전에 2011년 3월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어서 코스피가 그때 당시 2222였잖아요. 그때 일본 니케이 225가요 7,000포인트 정도 했습니다. 어제 7만 때렸으면 몇 배죠? 10배건가요? 일본 했었어야 되지 않나요? 하나만 더 갈게요. S&P 500은 안정적이잖아요.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코스피 너무 올려서 조금 나스닥은 좀 불안하고 안정적인 S&P 500으로 가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11년도 3월에 S&P 500이 1350이었습니다. 오늘 7500이거든요. 몇 배죠? 코스피 4배인데 얘는 5배가 넘잖아요. 4배가 버블이라서 5배로 가는 건 논리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가 버블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숫자로 버블을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마 마음속으로 그 생각하실 거예요. 2011년도 3월에 S&P 500하고 지금의 S&P 500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냐? 그렇죠. 그때 당시엔 이런 빅테크라는 프레임이 없었잖아요. 팡도 이전이었죠. 그죠?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미국은 달라졌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생각해보는 거죠. 작년 4월하고 지금하고 한국은 어떨까? 이 매크로 보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매크로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경상흑자 많이 보죠. 우리나라 경상흑자가요. 이건 이의가 좀 있으실 수 있지만 그냥 이제 제가 올해 봤을 때 느꼈을 때는요. 1,000억 달러 정도 벌잖아요. 한 해에 1,000억 달러 정도 경상흑자가 나면 오 이래요. 학점으로 따지면 대학 학점으로 따지면 A0 나올 것 같습니다. 1,000억 달러면 잘 버는 거거든요. 작년에 트럼프가 관세 때렸죠. 그래서 원래 작년에요 6, 700억 달러도 벌기 쉽지 않겠다 이랬었어요. 근데 작년에 얼마 벌었냐면 우리나라 경상흑자가 1,230억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A 플러스죠. 1,000억이 A0면 1,230억 달러면 A 플러스죠. 엄청 잘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반도체가 그거 해줬죠.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6월이죠. 1월부터 4월까지 경상흑자 통계가 있습니다. 얼마 벌었는 줄 아세요? 4개월 동안에? 1,020억 달러 벌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저만 놀랐나요? 아까 전에 저기 올해 1분기 성장률 1.7 나왔다는 말씀 해주셨잖아요. 저 그 숫자 처음 봤을 때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엄청난 숫자거든요 사실. 그래서 올해 경상흑자 예상치가 3천억 달러 본다는데 아마 작년에 그 얘기했으면 미쳤냐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간으로 1,000억 달러면 A0인데 4개월 만에 1,000억을 넘긴 거잖아요. 대단하지 않나요? 네. 그러면 사실상 펀더멘털이 많이 바뀌어 있는 거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경상흑자는 수출한 거에서 수입한 거 빼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수입할 때 달러 많이 주는 게 뭐냐면 에너지 수입이에요. 3월달, 4월달에 에너지 가격이 높았나요? 낮았나요? 중동 전쟁 때문에 높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흑자가 기록적으로 났다는 건 무슨 의미죠? 반도체에서 유가 상승보다 반도체 가격 상승이 더 세다고 봐도 되나요? 네. 물론 P도 있고 Q도 있겠지만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도 작년하고 펀더멘탈이 좀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가 어딘가의 숫자의 앵커, 노멀하다는 거 있죠. 그 숫자의 앵커를 딱 내려놓을 때 만약에 우리가 2,500이라는 우리한테 되게 익숙했던 숫자에다가 앵커를 딱 박아버리죠. 그럼 그 순간 코스피가 4,000이든 5,000이든 6,000이든 7,000이든 8,000이든 9,000이든 다 버블이에요. 그러지 않나요? 예.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는요. 새로운 노멀의 레벨이 어딘지를 찾는 게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 3개 말씀드렸죠. 처음에 환율 말씀드렸고 두 번째 금리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주가 말씀드렸죠. 셋 다 레벨이 바뀌지 않았나요? 그 왜 그랬을까요? 물가도 있겠지만 AI도 영향을 준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때는 대부분 다 매크로가 산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지만 이례적으로 산업이 매크로를 뒤흔드는 경우들도 좀 있는데 AI도 좀 비슷한 케이스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 보면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려보죠. 이 말씀 좀 드려볼게요.
어차피 금리 쪽에 대한 말씀은 앞에서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 얘기를 좀 해드려볼게요. 오늘 다행히 좀 흥미로운 건 오늘 이제 FOMC가 있었죠. FOMC가 있었는데 지금 올해 보면은 그냥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우리가 대학교에서 경제 시험 문제 하나 풉니다. 대학교도 아니죠. 고등학교에서 경제 시험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되게 쉬운 거 하나 내볼게요. 자, 보시죠. 지금 물가 상승률이 한 4% 정도 된대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미국 중앙은행의 목표치는 2%래요. 그리고 미국의 실업률이 4%대 초반이라서 꽤 괜찮은 편이랍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면 보통 미국의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야 되나요? 내려야 되나요? 보통 물가가 이렇게 높고 성장이 양호하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인상해도 이상하지가 않죠. 그러지 않나요? 근데 오늘 보니까 금리를 동결했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 쉽지 않아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막 싸우고 있죠. 트럼프는 저기 금리 인하라고 계속 종용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케빈 러시가 금리 동결했잖아요. 트럼프 코멘트가 인상적이던데요. 믿을 수 없다고.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연준에는 훌륭한 사람이 있어서 믿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코멘트 마치던데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그 생각은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린 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트럼프는 왜 이렇게 물가가 높은데 금리를 낮추라고 하지? 트럼프 행정부에 있는 인사들도 그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풀어보면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 이게 하반기에는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일반적으로요, 물가가 높으면 금리를 인상해야 되죠. 맞죠? 그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연준이 2%를 넘는 높은 물가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숫자만 보고 움직여. 한번 우리가 천천히 내막을 들여다봐 했더니 내막이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관세 때문이래요. 근데 잘 들어보시죠. 물가 상승률을 보잖아요. 전년 대비 2% 올랐는지 그걸 보잖아요. 관세를 볼게요. 작년에 부과한 관세가 지금 이제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관세라는 건 매년 올라가나요? 아니면 한 번 올리면 일회성으로 끝인가요? 일회성으로 끝이죠. 그러면 작년에 올린 게 올해 영향 주면 내년에 또 올라가진 않잖아요, 관세가. 그러지 않나요? 그럼 내년에는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률 효과가 제로예요. 그럼 지금 관세 때문에 물가가 높아 보이는데 그거 보면서 금리 인상으로 대응을 해버리면 일시적인 요인을 갖고 과도하게 반응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볼 게 없어. 이게 1번. 두 번째, 전쟁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높잖아요. 거기다 대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전쟁도 일시적이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전쟁 끝나면 유가 많이 빠질 거예요. 이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지금 MOU 한다 했잖아요. 물론 MOU가 되게 내용이 되게 어렵던데요. 이거 되는 건가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전쟁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있어요 하면 전쟁 끝났으니까 지금의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거 아닐까요? 그럼 일시적인 물가를 보면서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는 게 맞냐 이거죠. 연준의 통화 정책은 항공모함을 돌리는 겁니다. 항공모함을 작은 파도 하나하나 대응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거 일시적인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금리 인하 계속해 이렇게 갔던 거죠. 그랬더니 연준 인사들이 요즘 하고 있는 얘기가 이겁니다. 한번 잠깐 보시죠. 연준 인사들의 얘기 중에서요. 잠시만요. 너무 많이 나왔네요. 연준 인사들 코멘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우측에 있는 차트를 한번 보시죠. 요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차트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요. 지금 4% 정도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 연준이 목표로 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레벨이 기준치가 2%예요. 2%를 넘으면 보통 금리를 인상해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고요. 2% 밑에 있으면은 오히려 끌어올리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한번 잠깐 차트를 보시죠.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차트를 보시면은 2021년도 3월부터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연준의 목표치를 뛰어넘기 시작을 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가 있었죠.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을 했고 22년도에 하필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저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산처럼 뜨는 거 보이세요? 저렇게 산처럼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22년도 하반기에는 9%까지 올라갔었죠. 저렇게 뛰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잠깐만 보시죠. 지금이 몇 년도죠? 26년도 6월이죠. 21년도 3월에 2%를 넘었는데 26년도 6월까지 2%로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5년 전에 홍길동을 만났는데 그때 기침하고 있었거든요. 5년 만에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직도 기침해요. 느낌이 어때요? 저 폐병 아니냐, 이거 고질병 아니냐 이럴 것 같지 않으세요? 인플레이션의 고착화라는 게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연준의 위원들이 되게 무슨 말을 하냐면 인플레이션 고착화 나타날 수 있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고질병이 돼버리면 치료도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작은 이슈 하나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작은 이슈만 터져도 재발을 할 수가 있어요. 마치 일본이 30년 동안 디플레이션을 겪으니까 디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몸속에 들어와 있었겠죠. 그래서 그거 깨려고 아베노믹스가 10년간 이어졌던 거고 어마어마한 엔화를 들이부었던 겁니다. 고착화돼 버리면 나중에 금리 인상 많이 내야 되지 않을까요? 잠깐 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일시적인 요인 때문에 물가가 뛰잖아요. 그러면 차트로 보시면 저렇게 살짝 뛰어 올라가, 맨 끝자리에 살짝 뛰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저 일시적인 요인이 4년 5년 동안 이어져 왔었던 물가를 연장전으로 몰고 가면 인플레이션의 고착화가 될 수 있죠. 참고로 오늘 저기 연준에서 계획표가 아니라 뭐라고 가지고 전망치 나온 게 있는데 2028년까지 못 돌아오던데요. 2.1이던데요. 2029년도 돼야 돌아오는 거 아닌가요? 그럼 잠깐 볼게요. 그들의 말처럼 2.0으로 2029년에 돌아온다고 하면 21년 3월에 집 나간 물가가 돌아오는 게 몇 년도죠? 8년이 지나서 돌아오죠. 인플레이션 고착화 리스크가 좀 커질 수도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연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일시적이니까 금리 내려 했더니 그러다가 인플레이션 고착화되면 답이 안 나와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트럼프 행정부가 여기서 물러설까요? 아니면 또 뭔가 하나 또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베센트 재무장관과 지금의 케빈 어시가 얘기하는 거죠.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라고. 과거의 이론 속에 그 장막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의 핵심이 뭐냐면 그린스펀을 본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스펀이 95년도, 96년도에 했었던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잠깐만 좀 돌아보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잠깐 보세요. 보통 이렇게 물가가 올라오잖아요. 물가가 올라올 때 물가가 이게 부글부글 끓고 있을 때 성장세도 탄탄하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더 강해질 수가 있어요. 왜? 수요가 되게 강하게 작용을 하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씩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성장세가 되게 탄탄한데 물가가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생산성이 개선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제가 1,000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10개의 재화를 만듭니다. 10개의 상품을 생산했어요. 그럼 개당 코스트가 100원이죠. 여러분들한테 이 물건을 팔 때 10% 마진을 붙이면 110원에 팔겠죠. 그렇죠? 이렇게 물건을 팔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로봇을 하나 받은 거죠. 로봇을 받은 다음에 분업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와, 생산을 엄청 잘하게 됐죠. 그래서 1,000원을 투입했더니 이제 100개를 생산합니다. 그럼 개당 코스트가 얼마죠? 10원이죠. 그럼 거기에 10% 마진 붙이면 1원이죠. 그래서 이제는요 11원에 팔아요. 그럼 110원에 팔다가 11원에 팔잖아요. 그럼 뭐가 달라지냐면 여러분 110원짜리 물건이 사기 편해요? 11원짜리가 사기 편해요?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98년도에 핸드폰을 처음 샀거든요. 그때 제 기억에 핸드폰이 5만 원밖에 안 했어요. 근데 98년도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뭐냐면 회장님들 폰이 있었는데 그 벽돌폰이라고 했어요. 되게 컸거든요. 뭐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5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500만 원이면 그 핸드폰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5만 원이 되면 어떻게 되죠? 대중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도 없던 핸드폰을 모두가 사죠. 그럼 거대한 생산 공장이 열리지 않나요? 그럼 생산이 늘어나게 되니까 성장을 자극하게 되겠죠. 그럼 성장을 자극했는데 문제가 뭐죠? 그럼 성장을 자극하면 물가가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10원짜리가 11원이 됐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가격이 싸진 거 아니에요? 예, 생산성이 높아지면 성장이 강해짐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1995년도에 그린스펀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공교롭게도 딱 그때인데 94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미국 월드컵이 있었어요. 그 미국 월드컵이 있던 94년도에 미국의 물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금리를 엄청 올려가지고 물가를 때려잡았거든요. 95년도, 96년도를 거치면서 미국 경제가 다시 성장하기 시작을 하니까
연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인플레이션에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연준 위원들이면 제가 그린스펀 의장이에요. 저한테 와서 그런 거죠.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했더니 이렇게 되면 물가가 또 올라올 수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금리 올려서 잡아야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 그린스펀이 뭐라고 했냐면 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생산성 혁명 덕분에 IT 혁명이 일어나니까 이거는 금리 안 올려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죠. 그린스펀 회고록을 보면 그때 당시 연준 위원들 표정이 다 어두웠대요. 네가 뭘 알아 이런 표정이었대거든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죠? 실제 물가가 많이 안 올랐고요. 성장이 나오는데 금리를 올려가지고 때려잡은 게 아니라 그거를 유지시켜줬잖아요. 낮은 금리를. 그 성장이 꽤 오랫동안 유지가 돼서요. 1999년, 90년대 후반부는요. 닷컴 버블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클린턴 행정부 후반부에 미국 경제가 기록적인 성장을 하면서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그거죠. 그린스펀 같은 훌륭한 사람을 본받으라고요. 지금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데 물가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 생산성 혁명이 일어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성장은 강력한데 물가가 안 오를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IT 혁명이 지금으로 따지면 뭐하고 만나 있죠? AI하고 만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AI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해드려 볼게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사실상 AI에 대한 질문을 갖다가 한 게 좀 있었는데요. 잠깐 보시죠. 여기 보시면 좌측에 기사가 나오는데요. 트럼프가 금리 인하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압박하고 한다는데 그 밑에 보시면 AI가 인플레를 구원하리라. 베센트 워시 한 목소리. AI로 여는 노 인플레 고성장.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우측 한번 보세요. 미국 기업의 근로시간과 생산량이 있죠. 동일한 근로시간이 들어간다는 것은 임금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는 많은 임금을 주질 않는데 생산량이 늘어나죠. 그럼 생산성이 개선되는 케이스 아닌가요? 개별 코스트가 낮아질 테니까. 예, 저런 것들이 일종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의 문제, 아름다운 성장이죠. 물가 상승 없는 아름다운 성장. 그게 나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니까 AI는 만병통치약 아닌가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흥미로운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자, 한번 잠깐 보시죠. 이때 연준 위원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AI가 장기적으로 생산성의 개선을 만들어내 가지고 아름다운 미래를 그릴 수 있다. 가능하다고 본다. 이게 일단 연준 위원들 컨센 같아요. 근데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근데 단기적으로 그 아름다운 길로 가려면 지금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한번 잠깐 보죠. 전쟁이 나면 보통 기업들은 투자를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저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빅테크 기업들이 오히려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늘리잖아요. 골드만삭스 보고서 보니까 나오던데요. 잠깐 보세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랑 저랑 빅테크예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AI 랠리 벌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죽을 거잖아요. 죽는 건 확실하죠. 그럼 떨어져 나가기 쉽지가 않아요. 2번.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기업당 2천억 달러씩 때려부었어요. 빚내서 때려부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멈추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스탑을 하면? 그거 다 썬크가 되죠. 그 코스트가. 그럼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랑 저랑 빅테크 CEO예요. 저 한 명이 보고합니다. 전쟁 났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빅테크 데이터 센터 투자하는 거 스톱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거 쉽지 않아요. 뭐라고 하죠? 못 먹어도 고! 이렇게 해요. 못 먹어도 고 하니까 그 친구가 다시 보고해요. 뭐라는 줄 아세요? 하반기에 공사비가 엄청 올라갈 것 같아요. 원자재 가격도 엄청 뛴답니다. 시플레이션이랍니다. 딱 이래요. 질문 드려볼게요. 하반기에 공사비 많이 뛰고요. 반도체 가격 많이 뛰고 원자재 가격도 뛴대요. 그럼 공사 하반기에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미래에 할 거 땡겨야 되지 않아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뭐죠? 보통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기업들은 투자를 하면 안 되잖아요. 교과서에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늘리지 않아요? 기사에 나오죠. 신문 기사에 뭐라고 나오죠? 전쟁을 뛰어넘은 AI의 성장 이렇게 나오죠. 혹시 작년에 관세 부과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앞당겨 샀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지 않나요? 네. 그럼 잠깐 봅니다. 오히려 지금은 AI가 미래를 기약한다고 해서 투자가 너무 늘어나니까 그게 오히려 더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지 않아요? 예, 그게 1번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건 나중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저기 굴스비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시카고 연은 총재인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AI 생산성 향상에 고유가가 겹치게 되면 악성 인플레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굴스비 총재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AI가 어마어마한 생산성 개선을 만들어가지고 물가 상승 없는 아름다운 성장 가져올 수 있다. 나도 동의한다. 근데 90년대 후반하고는 다르대요. 뭐가 달라요? 해서 물어보니까 이거예요. 아까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연준 위원인데 그린스펀한테 왔죠. 이거 물가 올라가니까 금리 인상해서 잡아야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린스펀이 노 했죠. 그래서 그린스펀만 맞고 다 틀렸죠. 그걸 아는 사람이 그린스펀 하나 있었던 거죠. 맞죠? 지금은 어때요? AI가 미래를 화려하게 바꿀 거라고 모두가 생각하지 않아요? 생산성이 그렇게 높아지는 자산이 있으면 지금 사야 됩니까? 나중에 사야 됩니까? 지금 사야 되지 않아요? 그럼 지금 사면 어떻게 되죠? 자산 가격 효과가 앞으로 땡겨오게 되죠. 거기에 설비 투자 늘린 것까지 같이 겹치면 어떻죠? 먼저는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죠. 자, 이제 돌아옵니다. 오늘 케빈 허시가 기자회견 할 때 닉 티밀하우스라는 기자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AI가 생산성 개선으로 물가를 잡아준다는데 공급과 수요 사이드에 어디 영향을 줍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공급 사이드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산출량을 늘려가지고 공급을 늘리니까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의미고요. 수요를 자극한다는 거는 AI를 보면서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게 되니까 수요가 늘어나니까 물가를 상승시킨다는 얘기죠. 케빈 허시의 말은 심플해요. 단기적으로는 수요, 장기적으로는 공급.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물가가 오를 수 있지만 나중에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럼 연준 위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비둘기판 그러겠죠. 어차피 내려갈 거니까 내깔려 놔도. 이게 8명이었대요. 근데 조금 매파적인 사람들은 걱정 많지 않아요? 단기적으로 오르지만 고착화될 수 있잖아. 그럼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올해는 한두 번 올리지만 내년엔 좀 낮춰도 되지 않아?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보면서 좀 흥미롭다고 느낀 건 잠깐 보세요. 이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왔는데 잠깐 보시면 97년도예요. 97년도 3월에 이게 가는지 볼게요.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요거 보이세요? 요거 97년도 3월에 금리를 한 번 인상했다가 98년도에 3번 낮춘 적이 있어요. 사이클 중에 되게 독특하거든요. 인상했다가 빠르게 낮추잖아요. 많이 인상하지 않고. 원래는 올리면 화끈하게 올리고 내릴 땐 화끈하게 내리는데 그러지 않나요? 예, 독특한 그림이 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반기하고 내년에는 계속해서요, 이 AI가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계속해서 묻는 그런 시간들이 좀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게 요즘은 조금 잠잠해지긴 했는데 얼마 전에 또 OECD에서 얘기 나오면서 또 점화시키기 시작을 했거든요. 뭐냐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추정치 추이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는 요인을 보면은 좌측을 한번 보시죠. 이게 24년도 12월 달에 한국은행에서 나온 리포트예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기 보시죠. 이 초록색 선이 잠재 성장률인데 향후 5년간은 1.8이지만 2040년대가 되면 0.6이래요. 그럼 이 잠재 성장률을 좀먹는 게 뭐냐 해서 보니까 여기 회색 보이세요? 마이너스 0.4. 이게 뭐냐면 노동 생산성이에요. 젊은 사람의 수가 줄어든다면서요. 두 번째는 0.7로 쭉 줄어드는 게 이게 뭐냐면 자본 생산성이에요. 그리고 0.3 정도 되는 요 파란색이 총 요소인데 요 둘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근데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기술 생산성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잠깐 보시면 자본 생산성도 낮고 노동 생산성도 낮잖아요. 그죠? 자본 생산성이 낮다는 거는 돈을 풀면 미국은 이게 실리콘밸리로 가서 빅테크를 자극하고 그게 AI 혁명을 만들잖아요. 우리나라는 돈을 풀면 보통 어디로 가죠?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로 가지 않나요?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10배 뛴다고 해도 AI 혁명이 일어나진 않죠. 동의하세요? 그래서 이게 생산적 금융하고 만나죠. 그러지 않나요? 그럼 자본 생산성이 높아져가지고 생산성이 나오는 곳에 자금이 흘러간다는 얘기는 그게 또 다른 성장을 자극하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컴펜세이션을 많이 해주게 되면 그쪽에 좋은 인력이 몰리면서 노동 생산성도 끌어올리지 않을까요? 이게 또 로보틱스하고 만나서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 AI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마켓 한 20년 넘게 보면서 되게 우울했던 데가 2009년도가 우울했었어요. 답이 없다고 했었는데 그때 스마트폰 혁명이 열리더라고요. 갤럭시 2가 등장해요. 그리고 2000년대에도 답이 없다고 했었는데 그때는 중국 특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우리 답 없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지 않았나요?
AI가 솔루션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중심에 이제 생산적 금융이라는 것도 있고, 그 생산적 금융이 우리가 만약에 돈을 갖다가 흘러가게 만들면 AI가 그 되게 중요한 마중물이자 툴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에 주요한 이슈들 중심으로 한번 말씀 올려봤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